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선 남북 대결을 종식할 새로운 구상을 제시했는데요. 오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보셨을 텐데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를 했습니다. 교류를 뜻하는 E, 관계 정상화의 의미의 N, 비핵화의 D를 딴 건데 이를 통해서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보다 구체적인 의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이제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하셨죠. 하나는 대북 정책의 원칙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8.15 경축사 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이번에는 이제 유엔 총회라는 큰 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천명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이제 흡수 통일은 안 하겠다. 그리고 적대 행위도 우리가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대북 정책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이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적대와 대결의 그런 남북 관계인데 이런 시대를 종식을 하고 평화 공존과 그리고 공동 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END라고 하는 이니셔티브 이런 구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exchange라고 하는 건데 교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N이라고 하는 것은 normalization,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거잖아요. 그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남북 관계의 정상화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 쉬운데 대통령께서 그 기조연설 하신 걸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남북 관계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도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디뉴클리어제이션,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핵화 문제는 이게 전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뭐 중단, 폐기, 축소, 폐기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쳐서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END라고 하는 이런 구상을 통해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END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정상 처음이라 했는데 이거는 이전에 역사는 있었고 오늘 이제 잠시 후에 공개 토의 주제가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이라는 점 우선 정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의 남북 관계를 보면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평가가 일단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칫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절대 안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3단계 해법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북핵에 대한 비핵화만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해왔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사실상 비핵화는 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북한의 핵무기만 쌓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그 중단을 시키고 그리고 축소하고 폐기하는 그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냥 현재 상태로 계속을 가게 되면은 북한은 1년에도 뭐 10기 이상의 그런 핵무기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게 중단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자칫 잘못하면은 무슨 뭐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정부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그런 해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비핵화에 대한 3단계 해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의가 엊그제 있었지 않습니까?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의에서도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합의를 한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사에서 미국의 백악관에 이제 어떤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 답변에서도 미국의 백악관에서 관계되는 그 담당자가 답변한 걸 보면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는 언제라도 대화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저기에 나와 있는 END 할 때 저 D가 예. 바로 denuclearization이 소위 말하는 비핵화라는 네.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라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는 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지 단계화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또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언급한 것이 이 두 국가론을 용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뭐 앞서 일단 설명을 어느 정도 해주긴 하셨습니다만 따로 한번 좀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멀리제이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멀리제이션이 북한을 국가로 이제 인정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모두에서 설명을 이제 해드렸다시피 이게 관계 정상화라는 그게 대통령께서 하신 그 워딩을 보면 남북 관계의 발전을 추구하고 북미와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국가론을 용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유성락 안보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거기에 같이 나가 있는 기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네. 질문에 대해서 두 국가를 지지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는 두 국가를 인정하는 입장이 있지도 않다.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일로 가는 과정의 중간 단계에 있는 잠정적인 그런 특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두 국가론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대북 정책을 밝힌 3대 원칙에도 보면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고 그랬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그런 말은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체제를 인정하는 건 좋지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통일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는 통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이 기본틀을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북한의 반응도 중요한데요.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의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 함께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도 했고 다음 날인 22일에는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 비핵화 자체를 지금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데 그럼 북한을 향해서 유엔 총회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 대화를 제안했단 말이죠. 여기에는 좀 달라진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북한이 좀 달라진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기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김정은이가 저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소위 말해서 대북 정책의 3대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북한 예. 체제 존중해주겠다, 흡수 통일 안 한다. 그리고 적대기도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데 대한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전혀 안 했어요. 안 하고 절대로 북한은 비핵화하지 않겠다. 꿈 깨라. 이제 무슨 뭐 비핵화를 하는 그 반대급부로 여기 무슨 뭐라고 할까요? 제재 해제해 주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넘어갈 일 절대로 없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게 헌법에다가 명시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정은이가 지정연설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국을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식민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기행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북한은 민족이 서로 다르고 국가가 서로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태의 그런 이 북한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뭐 최고인민회의가 엊그제 끝났는데
오늘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뭐라고 할까요? 이 유엔 총회에서 저런 기조 연설을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그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그런 새 시대를 열자고 하는 이런 아주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이렇게 유화 정책을 펼치고 유화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예. 오히려 이제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 이제 중요한데 저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낯을 싹 바꾸고 얼굴을 바꿔서 좋다 우리도 그렇게 나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29일 날 보면 이제 북한은 정말 한 7년 만에 고위급이 유엔 총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자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 연설 속에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대는 조금 난망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미국 싱크탱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맥이 좀 닿아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남북 관계 개선으로 당장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냉정한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1일 날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즉각적인 북한의 응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유엔 총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취임 직후에 바로 이제 대북 전단 보내는 거 중단시켰고 대북 방송도 중단하고 심지어 우리가는 방송 장비까지 다 철거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방송 장비 철거 안 했고 한국을 향해서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그러고 개꿈이다고 꿈깨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위해서 일관되게 이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잠시만요.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리 공개 토의 주제에 앞서서 약식 브리핑을 하거든요. 이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AI 관련해 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열리는 첫 공개 토의의 주제를 맡게 돼서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1991년 유엔 가입 이래 대한민국 정부가 안보리 이사국을 맡은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화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달성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또한 대한민국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안보 환경까지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80년 전 출범한 유엔의 주요 관심사는 새롭게 등장한 핵무기의 위협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이 가져온 기술 혁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AI와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제안한 이유도 많은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화, 안보, 그리고 인류를 위한 AI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토의 주제 전 약식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요. 이 브리핑에서도 조금 전에 핵무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앞서서도 저희가 북한의 반응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어떤 내용 오늘 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죠. 우리가 80년 전에는 이제 핵무기, 그때는 이제 1945년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처음으로 이제 핵무기가 사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80년 동안은 계속 핵무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게 예. 이제 핵무기의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AI라고 하는 거예요. AI가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또는 우리의 미래에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AI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위협의 주체로도 등장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같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국제 가버넌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AI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관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한국이 결국은 폐허의 그런 6.25 전쟁을 통한 폐허의 그런 바탕 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는데 이제는 더 나은 세계를 이제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계기 그것을 이번 이제 AI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AI 관련 내용 뒤에서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네네. 북한 관련 내용마저 얘기를 좀 나눠보면 네네. 북한의 통미 봉남이 강화됐다는 데 좀 주목을 해야 하지 않나. 미국과는 소통을 하고 남한, 북한에서 말하는 남한, 우리나라에 관련해서는 좀 봉쇄, 뭐 얘기를 하지 않겠다, 막겠다 이런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좀 돌발적인 외교를 해버린다면 우리나라가 배제되는 패싱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요. 예. 그런 일이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NPT, 소위 말해서 비확산 체제 속에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핵무기 보유 국가 5국계죠. 그게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하고 똑같은데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나라를 지칭할 때는 뉴클리어 웨이펀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냥 핵을 가질 것으로 추정하거나 또는 핵을 뭐 가지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쓰는 것이 바로 뉴클리어 파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패싱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회담 지난 8월 25일이죠.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예. 뭐 글쎄 한 3분의 1 정도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북한과의 어떤 이제 통로도 없고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페이스메이커 역할로서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페이스메이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통상은 이제 장거리 육상 선수들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 페이스메이커는 주력 선수, 그러니까 그날 주전으로 뛸 선수죠. 주전으로 뛸 선수가 자기의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어느 지점까지는 얼마만큼 가고 어느 지점까지는 얼마 가서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페이스메이커하고 주전 선수하고의 평상시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호흡이 잘 계속해서 맞아야죠. 호흡이 잘 맞아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서로가 의견 교환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수없는 훈련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있게 되면 그때도 한국이 결국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북한과의 그런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국과 물밑 접촉을 통해서 고위급에서 또는 대통령 차원에서 계속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정책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거 없이 어떻게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아마 빛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패싱 당할 염려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또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을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도 남북 대화 재개 시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 여기서 이제 북미 대화 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이제 그 전환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상 이제 2019년도 2월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기차로 62시간, 60시간이 넘는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는데 뭔가 성과를 얻을 줄 알았는데 이게 결렬이 됐단 말이죠. 엄청나게 그 리더십의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아오고 난 뒤에 한 달 반 이상, 을 거의 뭐 은둔했거든요. 치과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식서장이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해 6월 달에 2019년도 6월 달입니다.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SNS에서 뭐라고 올렸으면 좋으냐면은 김정은 위원장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올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판문점에서 깜짝 미팅이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도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 시정연설을 이제 이 얘기를 시정연설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이게 만일 이제 미국이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에 더 집착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앞부분을 빼고 나면 대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말을 왜 던졌겠느냐. 그 에이펙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 때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시 후입니다. 이제 곧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되는 뉴욕 유엔 본부 지금 실시간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서 각국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잠시 보였습니다. 네, 아직 시작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잠깐 비춰지기도 했었고요. 이제 자리를 찾아서 착석하는 모습들 좀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 뉴욕 유엔 본부 현장 화면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안보리 공개 토의가 시작이 되면은 저희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얘기 이어가면 그럼 이제 북한 얘기를 어느 정도 좀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예,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문점 깜짝 미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한 발 더 나아가면은 뭐 그보다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원산 갈마 지구에 엄청나게 그 리조트를 북한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전에 이제 수시로 얘기한 것이 북한의 해안가에 그런 리조트 만들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의 생각이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엄청나게 잘 만들어 가지고 2만 명 이상이 하루에 숙박할 수 있을 정도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난 여름에 개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한번 가보시죠. 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진도가 많이 나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판문점 회동은 가능하지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요. 예, 어느 정도 우리 정부가 기조를 바꿔서 좀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다가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조금 뒤면은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뉴욕 유엔 본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1991년도에 유엔에 가입한 이후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이번에 3번째가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안보리는 회의를 어떻게 주재하느냐 하면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합해가지고 총 의제가 안보리 채택되었습니다.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고 예, 비상임 잠시만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곧 발언을 할 것 같아서 직접 안보리 들어보겠습니다. 회의장에 함께하신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통령님, 총리님 그리고 고위급 대표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이 주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제37항, 39항 그리고 안보리의 기존 관행에 따라 참석을 요청한 발언자 명단이 놓여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토록 초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별한 반대가 없으시므로 결정되었습니다. 안보리는 이제 두 번째 의제를 심의하겠습니다. 안보리 문서 S2025-593 관련 안보리 이사국들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해당 문서는 2025년 9월 18일 주 유엔 대한민국 대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으로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안보리 공개 토의가 시작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를 한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여쭤봤는데 네. 보다 말씀 좀 이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매월 예. 한 나라씩 바꿔가면서 회의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절묘하게 9월 달에 대한민국이 저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국가예요. 그러니까 9월 달 내에 안보리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주재해 왔는데 저 주재할 때는 유엔에 지금 유엔 주재 이제 대한민국 대사 그 사람이 주재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주재할 수도 있고 한국의 이제 대통령이 이제 주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하마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주재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 AI 문제를 가지고 AI와 국제 평화 안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저것은요. 글쎄요, 1991년도 이제 유엔에 우리가 가입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런 국제적 위상, 그것이 이제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조금 더 그 말씀하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다는 부분, 이 네.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함으로써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아까 이제 잠시 브리핑 얘기했지 않습니까? 브리핑 얘기할 때 과거에는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지금까지는 핵무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 앞으로는 핵무기 관리와 함께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혁신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안보와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 평화와 안보가 부정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우리가 국제적인 가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 회의를 주재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보면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한 10여 년 이상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 일상의 가장 화두가 될 주제가 바로 저 AI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AI라고 하는 것이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조금 더 이따가 구체적으로 뭐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만은 예. 부정적인 면도 있단 말이죠. 네.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낼 것이냐. 오늘 대통령께서 그 말씀에 이제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AI와 관련해서 뭐 긍정적인 부분, 네. 부정적인 부분들 뭐 있을 텐데 오늘 토의에서 부각될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I라고 하면 사실 뭐 규제도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뭐 안보, 인권, 군사적인 활용 가능성 굉장히 얘기해볼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지금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인데 모두의 AI 그러니까 AI for all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AI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동 대응 방안에 관한 얘기일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는 AI 기술의 긍정적인 기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핵심이 이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요. AI가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국제적인 AI 가버넌스를 논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지금 규제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윤리적인 기준이라든지 어떤 AI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결국은 이제 다자 협력을 해야 되는 거지 한 국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가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위협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위협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이제 그 핵심적인 거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최근의 위협은 보면은 하나는 크게 보면 사이버 위협이고 두 번째가 바로 AI 위협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위협은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바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예. SKT 해킹, KT 해킹, 롯데카드 이런 네. 것들이 사이버 위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이버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버 공격을 하게 되면은 국가 기관망도 파괴할 수 있고 국가 기관망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군사통신망으로 들어가면은 전쟁에 악 영향을 미쳐서 군사 작전이 잘못되게 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사이버 위협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AI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데, AI 위협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사이버 그 해킹 기술에 AI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해킹이 정교하게 되겠죠. 예. 이런 위험이 이제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율주행, 안면 인식 또는 의료 분야에도 AI가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AI가 입력되는 그런 그 데이터가 잘못 입력이 되거나 조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율주행은 엉망이 될 거고, 안면 인식도 엉망이 될 거고, 그리고 사람이 의료 AI 쪽에서는 사람이 죽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AI가 거대한 학습 모델을 이렇게 해야 되면은 언어 학습을 해야 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정보가 개인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는 네. 그런 누출되고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실제 인물인지 저게 가상인물인지 또는 실제 인물인데 실제 인물이 진짜 자기의 영상이고 자기가 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그래서 실제 인물의 음성과 영상을 유지하는 딥페이크 문제도 사실상 이게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들이거든요. 네. 바로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윤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그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규제를 할 거냐, 이게 한 나라만 되는 건 아니니까 국제적인 가버넌스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가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또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상황이 뉴욕 유엔 본부고요. 실시간 모습이고 조금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면서 개회를 했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관련해서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AI 관련된 내용이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가 또 과학기술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제를 하는 걸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어떤 AI 기술 관련한 식견 같은 것들이 오늘 회의를 이끌어갈 어느 정도의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딱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예. 이제 3박자가 맞춰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박자는 대통령께서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정 과제로 제시를 하고, 그런 데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을 수행을 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거기에 대가 이제 또 이제 뭐라고 할까 예산을 투자하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유엔 안보리 저런 회의를 통해서 의장을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지금 저기 AI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AI와 국제평화 안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박자고, 세 번째 박자가 뭐냐면은 바로 경주 APEC이에요. 네. 그 경주 APEC에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주 APEC의 주제가 뭘까? 그 주제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주제고 부제는 뭐냐면은 연결, 혁신, 번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AI와 디지털 혁신 문제를 얘기할 거고 AI를 이용한 경제 활성화 문제와 사회 문제, 해결 문제를 얘기할 거고 또 AI도 우리 그 컴퓨터처럼 양극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AI의 양극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문제를 얘기할 거고 그리고 이제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나중에 경주 에이펙에서의 핵심적인 AI와 관련된 미래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박자, 둘째 박자, 셋째 박자가 아주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주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이렇게 유엔 안보리 회의와 그리고 경주 에이펙을 통해서 한국이 AI의 선도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마련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3박자가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또 다음 달엔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될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AI와 관련된 얘기니까 거기에 대한 국제협력 구상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디지털 혁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예. 지금 사실상 에이펙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판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마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로서 부상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 주게 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관세 협상이겠죠. 네. 지금은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 유승락 안보실장도 가능하면 그 전에 이런 관세 협상이 타결이 돼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서로 사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이에요. 네. 11년 만에 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서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도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서해의 그 공동 어로 수요 구역에 지금 시설물 설치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까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판문점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데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에이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제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주제 외에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이것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판이 벌어지는 네. 10월 말 경주 에이펙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기대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 최초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오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관련 내용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